자, 일단 1차 시험을 봤습니다. 그죠? 설명할 게 논술은 좀 있고, 기입형은 그냥 간단하게 답 얘기해드리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일단,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고요. 그죠? 그 시험 보는 동안에 아마도 여러분들이 1년 동안 노력했던 시간들이 이제 그 짧은 시간 안에 딱 결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모의고사 시험 끝나는 날 말씀드린 게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는 것만 다 쓰고 오면 성공이다. 그죠? 근데 시험 보고 나니까 막상 그거 정말 어렵죠. 그죠? 예, 그게 사실 근데요, 저도 한 문제는 정말 완전 똑같이 내놓은 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안 낸 거예요. 그래서 이틀 동안, 그러니까 그 문제를,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맨 마지막에 이렇게 쭉 했던 모아놓은 문제를 올려줄까 말까 하는데, 이걸 또 뭘 하라고 여태 할 만큼 다 했는데, 그래서 정말 이틀 동안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 문제 때문에. 한 문제긴 하고, 물론 그거 아니어도 충분히 풀 수 있게 되게 여러 가지로 연습을 많이 했던 문제긴 해요. 근데 정말 똑같이는, 1번은 사실 논술 1번은 거의 똑같았죠. 그죠? 근데 사실 논술 2번도 똑같이 내놨었거든요. 근데 그건 똑같지 않아도 사실은 연습은 되게 많이 했어요, 우리가. 제가 문제 찾아봤거든요. 그 문제는 1번, 논술 1, 2번은 사실 정말 이거는 만점 맞으셔야 되는 건데, 근데 제가 그거를 정말 똑같이 그거랑 완전 똑같이 해가지고, 그러니까, 마지막 거기 때 해놨다가, 그걸 안 올리고 나서 이제 그 문제를 딱 보는 순간 갑자기 힘이 풀리는데, 근데 사실 그 문제를 얘기를 들었어요. 이제 선생님들이 시험 끝나자마자 전화 와서.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그동안에 계속 다 이렇게 해왔던 것들 아니냐. 그래서 이제, 아무 적이 없었는데, 그날 저녁 되니까 막 또 문자가 오는 거예요. 검은고로 잘못 봤어요. 여기 많으시죠? 검은고로 잘못 봤어요. 이제 이렇게 문자가 오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제가 막 이렇게 그 문제 때문에 이제 사실 저 그래서 아픈 건지는 몰라요. 여러분, 식은땀이 확 나더니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것 때문에 이제 뭐 하나 가서 제대로 놓치고 온 것 때문에 막 이렇게 하지만 또 저는 저 나름대로 그러니까 냈던 문제들이 이제 막 다 스쳐가는데 딱 그 문제를 보는 순간 이건 당연히 왜냐면 제가 이제 두 가지를 말씀드릴 거예요. 지금 해설 강의하면서 하나는 관점이고요. 두 번째는 단서예요. 무슨 말 하려고 하는지 1년 쭉 저랑 공부하신 분들은 딱 감이 잡히실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라는 게 이걸 왜 냈을까를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그게 관점이에요. 그래서 제가 서술형, 논술형, 그러니까 특히 논술형 같은 경우는 거의 2차 문제는 별로 비껴간 적이 없거든요. 관점 자체가. 근데 단서에서 보통 놓치면 점수를 이렇게 잃어버리시더라고요.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관점은 굉장히 많이 관통을 한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다 알려드릴게요. 근데 단서 같은 경우는 그건 절대로 똑같이 나오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아마 처음 보는 게 두세 개 정도는 있을 거다 그러니까 처음 보는 것 같은 거. 딱 그렇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악보 같은 경우, 리스트 악보. 이거 우리 악보집에서 안 했었던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딱 집어보니까 그러니까 좀 넓게 보면, 자료로 드린 것까지 이렇게 보면, 전 그 문제밖에 사실은 안 본 것처럼 보이는 게 없더라고요. 그 문제 말고는 다 1년 동안, 근데 우리가 1년 동안 사실은 되게 여러 번 반복을 하거든요. 여러 가지 형태로. 그래서
어떤 거는 교과서에서 교과서반 때 했던 게 나오고, 어떤 거는 문제풀이반 때 했던 게 나오고, 모의고사 때 했던 게 나오고. 근데 모의고사랑 문제풀이만 쓱 이렇게 보면서 그냥 제가 긁어온 거예요, 오늘 이거는. 근데 앞에서 했던 것들이 다 기억이 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토요일, 그러고 이제 일요일 완전히 아파갖고 누워있다가, 일요일, 월요일을 좀 이렇게 되게 심하게 앓았거든요. 그리고 어제는 제가 한예종에서 하루 이제 일주일에 하루 이렇게 쭉 온땅 수업을 하는데 종강이어가지고 가서 그냥 엎드려 있다 왔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조금 더 깨끗하게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는 거는 아마 오늘 제가 상태가 좀 좋아지면 내일 6시인가 이게 인강으로 올라간대요. 그래서 그때 자료로 같이 올려드리도록 할 거고, 그러니까 제가 이 수업을 하면 일단 찍어 놓으면 여러분들은 답 맞추는 게 일단은 제일 급선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수업에서는 답 맞추는 거에 좀 더 포커스를 둘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에 이제 해설 강의할 때는 어떻게 공부하고 어떤 관점으로 해서 어떤 단서로 이렇게 연결을 하는 거다 하는 거는 다음 주에 좀 더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원래는 그냥 이렇게 쭉 다 같이 하려고 그랬는데 여기 모이신 선생님들은 했던 거는 생각하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그죠? 아니, 했는데 왜 나만 못 썼어? 막 이런 생각 들까봐 괜히 속상한데 이렇게 건드려 드리는 거 별로, 아닌 것 같아서, 요번 수업에서는 주로 일단 어떤 관점으로 이 문제를 냈는가를 보고, 그 다음에 이건 어떤 단서로 풀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난이도가 대략 어느 정도다. 그래서 많이 맞으신 분들이 어느 정도 있을지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대략적인 점수, 이거는요 제가 이렇게 답안 해설을 해도 다르게 될 수도 있어요. 그 가능성은 다들 염두에 두셔서 플러스 마이너스 한 2, 3점 정도, 그 정도는 그냥 이렇게 우리 왜 모의고사 채점했을 때 제가 이거는 채점 기준을 이렇게 합시다 하면은 갑자기 점수가 3, 4점이 이렇게 휙 올라가거나 휙 깎이거나 그러죠. 그러니까 그 기준에 대한 거는 발표가 나봐야 알고요. 선생님들이 다 이제 제가 합격수기 이제 여러분들 쓰실 때 제가 합격하신 선생님들한테 다 물어봐요. 이거 어디서 몇 점 깎였는지. 그럼 본인이 쓴 답은 다들 그래도 메모를 해오셨기 때문에 이걸 틀리게 한 것 같아요 라고 하면 예전 연도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이게 답안 공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이제 선생님들한테 모든 데이터를 다 긁어서 이제 최종적으로 답으로 채점했던 거는 나중에 얘기를 해드릴 수 있고요. 지금은 잠정적으로 그냥 궁금한 거, 여러분들이 이거가 대략 어떻게 될지에 대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조금 더 그러니까 약간의 여지를 그렇게 놓고 우리가 답을 맞춰 볼게요. 1번 문제를 저기서부터 보시죠. 뭐죠? 네, 기입형 1번부터 네, 같이 보실게요. 1번은 답이 뭐죠? 다들 아시죠? 음악성. 그래서 제가 여기 그러니까 이거를 음악을 읽고 쓸 수 있는 능력은 무엇의 발달의 기초적인 조건이다. 이것만 보고 모를 수 있어요. 음악 교육은 음악을 창출해낸 음악적 행위를 중시하고 이와 관련된 무엇을 길러주는 것이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의 머릿속에는 교육과정을 외우신 분들이라면 음악성과 창의성이 같이 떠오를 거라고 일단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인간에게는 음악의 질서를 이해할 수 있는 무엇이 있으므로, 그러니까 이제 음악의 질서로 좁혀졌으니까 이제 음악성으로 가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결정적 단서죠. 마지막 네 번째 나온 게 포괄적 뭐예요? 음악성은 작곡가로서, 연주자로서, 감상자로서, 학자로서의 역할을 수준에 맞게 경험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 잠깐 보시면 제가 그냥 이런 식의 문제들을 다뤘더라고요. 이 컴프레hensive 뮤지션십, 요 뮤지션십이 음악성이거든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걸로 올바로 제시되지 않은 거 해서 요거는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그래서 종합적 음악성 함양을 위해서는 연주자, 감상자, 작곡자 세 가지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간주하고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수업을 계획하였다. 같은 내용이죠. 그리고 그다음에 교육 과정에서도 여기에 대한 문제들을 풀어봤더라고요. 그래서 음악성에 대한 거, 그다음 2009 교육 과정에서도 음악성에 대한 거. 그래서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건 사실 말고도 되게 많던데 그러니까 근데 제가 드리는 말씀 중에 기입형 같은 경우는 약간 다 풀고 났는데 와서 보니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푸는 동안엔 되게 쉽게 느꼈는데 와서 보니까 이게 아니었어 하는 것들이 있었어요라는 얘기를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시험 상황에 적응해서 시간 조절 잘 해서 아는 것들, 공부했던 것들을 끌어내는 거 자체가 연습이고 실력인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다 못하는 게 일반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아마도 컷이 되게 낮아질 것 같아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대략의 컷은 지금 여러분들 얘기로만 들어봐서 사실 잘은 모르겠는데 1차 시험에서 왜 조금 어려웠을 때 커트라인 있죠. 그 정도까지도 내려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럼 그게 몇 점인데요? 찾아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그러니까 꼭 틀릴만 해서 틀리는 게 아니고 시험이기 때문에 틀리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너무 이렇게 싸고지고 있지 마세요. 그러면 병나고 그 다음 스텝에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릴 때는 저것도 저렇게 다 알아야 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근데 왜 난 틀렸지? 틀리는 거가 다 각자 다르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이제 이 1번 그러니까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중요한 어떤 포인트가 있어요. 관점이 있게 문제가 나와요. 그 1번 문제에서의 관점은 사실은 뭐냐면 음악교육의 당위성 제가 굉장히 강조했죠. 그 두 가지로 얘기했잖아요. 하나는 음악적인 내용과 하나는 음악 외적인 거 얘기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예요? 음악성이에요. 뮤지션십이에요. 그래서 그 음악성이라는 거 자체를 이게 너무 그러니까 포괄적 음악성 이렇게 바로 연결돼서 나와야 되는 거긴 한데 혹시나 이게 딴 게 생각나셨다 하더라도 너무 가슴 쓸어내리지 마시라고. 대부분 이제 문제들이 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건데 이번 문제 보시면 교육과정에 대한 내용이다 밑줄 친 음악 두 가지 요소. 이거는 뭐하고 뭐죠? 샘여림하고 빠르기죠. 자, 이것도 우리 문제풀이반 때 거 보니까 내용체제 변청 과정에 대해서 다뤘더라고요. 7차와 2007과 2009에 대해서. 그러면서 생성적 교수 이거를 이제 연결해가지고 이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해서 2009 교육과정에 제시된 사항이 뭔지 7가지를 다 적으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7차하고 이걸 비교해 보시면 7차에서는 있었지만 2007에서는 그러니까 빠진 거. 그럼 2007의 내용 요소는 다 외우고 계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러고 여기에서는 리듬, 가락, 빠르기, 화음 형식, 샘여림, 음색 등의 요소를 구분하기 시작하는 시기가 언제냐 뭐 해서 일단 이 7가지 요소를 쫙 배열을 했죠. 그래서 여기서 2007에 들어가는 내용들 외웠던 것만 빼고 나면 남는 게 빠르기, 샘여림 맞나요? 네,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괄호 안에 들어갈 공통적인 내용 쓰세요. 자, 요것도 일단 숫자 점의 형태로 무엇을 실습하도록 지도하였다. 그러니까 일단 숫자 점에 대한 거 보시면 제가 문제풀이 87번에서 냈었던데 계속저음은 무슨 연주 방식으로 내성이 채워지며 작곡에서 화성적 사고를 촉진하였다. 무슨 적이에요? 즉흥 연주 방식으로 해서 이것뿐만이 아니라 그 아래 또 있는 고든에서 한 거는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냈었는데 고든의 기능위기에 입각해서 지도했을 때 각 단계가 어떤 단계인지 쓰세요 해서 즉흥적으로 치면서 노래 부르는 단계에 대한 게 이제 즉흥 연주 이 창작. 그래서
3번까지도 그냥 무난하게 푸실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4번을 보시면 다음은 뭐 공공고등학교의 수업 장면이다. 2009 음악교육과정에 따른 그 일반 과목 중, 자, 요것도 일반 과목에 대한 거가 제가 음악과 진로도 되게 많이 했고 음악과 생활도 많이 해서 목표 쓰는 거 되게 많이 했었죠. 수업 성취 그 목표에 대한 거 쓰는 거 했었고 내용 영역에 맞게 쓰는 거를 했었는데 사실 이건 좀 문제가 어떻게 채점하느냐에 따라서 약간 갈릴 수 있는 문제인 것 같기는 해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그래서 약간의 여지를 둘 수밖에 없는데 지금 저는 문제 낼 때 그래서 아예 악곡을 주면서 음악과 생활과 음악과 진로 그 다음에 교양실기 매치 이 네 과목에서의 목표 설정이 가능한데 거기에 따른 내용 영역에 따른 성취 기준을 제시하고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봐라 하는 문제가 우리 모의고사 때 냈었던 기억하시죠? 제가 문제풀이 4번, 모의고사 4번 돌리고 1차 시험 떨어지는 분을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아마 여러분들 다 붙으실 거예요. 그렇게 하셨죠?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그 관점의 문제인데 제가 이제 대략 출제하신 선생님들 들어가는 것 좀 파악이 되고 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잖아요. 이번에는 음악과 생활과 그러니까 일반 과목에서 고등학교에서 이거 목표하고 내용 영역 그 쓰는 게 성취 기준이나 이런 거 쓰는 게 문제로 나올 것 같아요 하고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이것도 했었고요. 음악과 진로도 따로 했었고 음악과 생활에서도 따로 했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근거를 어떻게 드느냐에 따라서 문제를 채점을 이거를 어떻게 할지가 약간 갈릴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음악과 어느 영역에 속하는지가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 안에서 어디에 속하는지를 쓰세요 했는데 만약에 음악과 진로라고 했으면 음악의 경험과 진로 쪽으로 답을 하신 분이 좀 계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음악과 생활로 보신 분들은 잠깐만요. 문화적 산물로서의 음악 이걸로 아마 내용 영역 중에서 그 나오게 될 것 같은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두 가지가 다 채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그 여지를 만약에 근데 이게 기입형이죠. 그래서 사실 저도 요거를 되게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보고 제가 이 문제를 낸 의도대로 만약에 얘기한다면 음악과 생활 쪽에다가 더 무게를 두겠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일단 거기 보시면 뭐뭐 공연장에서 관람했던 그 흥부가를 모두 보았나요? 그러면서 관람하면서 느낀 점을 서로 이야기해 봅시다. 해서 여기서 이제 그 뭐에 대한 얘기를 하냐면 그 문화적 산물로서 얘기할 때 그 영역에서 음악을 사회적 현상으로 이해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그 음악 현상의 몸짓, 의상, 공연 양식, 유통 구조 자 이런 것들이 다 언급이 되어 있죠. 설명에. 그래서 그 다양한 문화적 약속이 내재하고 있는 사례를 들어 발표한다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공연 양식에 대한 거 그쵸? 그리고 공연 중에 소리를 내면 공연에 방해가 되지 않나요? 그랬더니 흥이 나서 좋았어요. 이거는 그 공연에서의 어떤 양식인 거죠. 그런 부분으로 볼 수 있고 좋지 얼씨구 한데 추임새라고 하는데 청중들도 추임새를 통해서 공연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 판소리의 특징입니다. 자 여기에서는 그 문화적 산물로서의 음악의 어떤 그 음악적 현상을 이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이천구 교육과정 안에서의 그 저기를 보시면 실험 중심으로 지도하되 뭐 성찰적 인식을 유도하기 위해서 느끼고 표현하고 관찰, 토론, 이해, 적용. 그래서 여기서 지금 토론 나오고 적용하고 관찰하고 이런 내용들이 지금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아마도 그쪽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이제 저 말씀을 드리는데, 근데 또 어떤 의견도 있냐면 그 음악적 경험과 현장 영역이라고 얘기했을 때 딱 얘기할 수 있는 게 판소리를 직접 관람하고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딱 구별해서 얘기를 했을까, 이 부분에서는 약간의 그런 해석의 여지가 둘 다 있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그렇게 해놓고 나중에 어떻게 채점이 되는지 일단 우리가 조금 지켜보는 걸로 얘기를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5번 보시면 음악 수업 다음 악곡으로 다음 수업을 구상하였다 역할 음악 배경이 되는 미학적 관점을 쓰세요. 자, 이거는 다들 그냥 관점만 쓰라고 했기 때문에 악곡이 뭐가 나왔든 아무 상관이 없죠. 무스르기스키 거지만 이걸 만약에 모른다고 하더라도 공원의 풍경과 천진하게 뛰노는 아이들의 모습을 상상해 보게 한다. 그러니까 뭐예요? 음악 외적인 어떤 이미지를 생각하도록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음악을 듣고 떠오르는 생각을 이야기를 하고 그림으로 표현해요. 그러면 역시 이것도 뭔가 다른 매체로의 전환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매체로의 전환에 대한 거가 그러니까 음악 떠오르는 생각을 뭐 말로 한다, 그림으로 그린다, 이런 것들은 다 뭐랑 관련이 있어요? 관련주의랑 연결이 되죠. 그런 거 저런 거 다 몰라도 공원의 풍경과 천진하게 뛰노는 아이 딱 나오면 그러면 무조건 관련주의 쓰시겠죠. 그다음에 웹사이트를 사용해서 감정을 나타내는 사물이나 감정을 나타내는 다른 악곡.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이런 문제들 다뤄봤더라고요. 이 봄을 지도할 때 제제곡으로 선택할 악곡의 이유, 미학관을 쓰세요. 봄이라는 게 봄의 어떤 풍경, 뭐 공원의 풍경 이런 거잖아요. 직접 딱 매칭해서 볼 수 있는 거. 그래서 그 다음에 음악의 가치는 메시지에 있다. 전달하는 게 명시적이고 구체적인 거 이런 거 뭐냐 쓰는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어떤 미학적 입장이냐 해서 분명한 메시지를 찾아내고 거기를 그 학생이 잘 전달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하도록 한다. 뭐 해서 이런 것들이 여기에 이제 우리가 관련주의에 대해서는 많이 풀어봤었던 문제이고, 만약에 뭐 악곡의 내용, 만약에 공원의 풍경과 천진하게 뛰노는 아이들의 모습을 상상해보게 한다가 만약에 답이었으면 이 문제 틀릴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나왔잖아요. 그쵸? 이게 나왔으면 이건 절대 이거는 좀 틀리면 네, 그렇고요. 그 다음에 6번 보시면 6번 같은 경우는 이건 화성 문제를 제가 대체로 이런 식으로 풀스코어 들여서 했던 것들이라 뭐 비슷한 문제라고 해서 막 이렇게 붙이지도 않았어요. 그냥 뭐라고 보시면 돼요. 화성 분석만 하시면 되죠. 그래서 반감칠화음이죠. 뭐에 대한? 몇 도에 대한? 5도에 대한 반감칠이니까. 근데 여기 뭐라고 하라고 그랬어요? 화음 기호를 로마자로 쓰시오 했죠. 자, 요렇게 쓰셔야 답이 되는 거고, 요거는 이런 패턴은 정말 많이 연습해 봤어요. 이거는 무슨 문제냐면 화성 문제 플러스 무슨 문제예요? 이조악기. 그쵸? 이조악기에서 어떤 소리 나는지를 골라놓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요걸 제자리로 찾아서 음들의 구성음을 뽑고 그거를 이제 화음에 맞춰서, 예, 그래서 이거 화성 수업하면서 그러니까 예전에 기출 문제에서 2차적 도미넌트, 2차적 감칠화음, 그 다음에 감칠화음하고 반감칠화음 구분하는 기출 문제 있었죠. 아니에요? 네?
아, 반감 표시. 아, 네. 이거 빼먹으면 큰일 나요. 네. 네. 이렇게 쓰셔야만 답이에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문제에서의 물어보는 관점은 이거 파악할 수 있냐라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우리 평가 영역 분류표에서 뭐 있었어요? 반음계적 화성. 해서 우리가 계속 매 모의고사 때마다 연습했던 게 이 반응계적 화성 골라서 분석하는 거. 이건 너무 많아서 그냥 안 했고요. 그 다음에 7번 보시면 다음 악국에 사용된 음계의 명칭을 쓰세요. 자, 이거는 어떻게 하시면 돼요? 구성은 뽑아 보시면 되죠. 그쵸?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문제 풀어봤었던 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악곡 주고 여기에 대해서 이게 펜타토닉이냐 리디아냐 뭐냐 이런 식으로 파악하는 문제 여러 개 풀어봤었죠. 그 조 파악하는 거 하면서 이거는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양악, 그러니까 서양 음악 파트에서 선율 짓기. 자, 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펜타토닉도 해보고 리디아도 해보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온음 음계 선율도 해보고 음악 분석 다 해봤었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나오면 뭐예요? 구성음을 뽑아만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특별히 어렵게 안 나왔죠. 약간 어렵게 나오면 비화성음들이 막 이렇게 방해를 해서 풀게 되는 문제는 좀 어려운 문제. 우리가 훨씬 난이도 높은 것들을 주로 연습했는데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게 나왔더라고요. 그 다음에 8번 보시면 8번 요게 좀 이제 황당하셨죠. 그쵸? 이거를 후가에 펜타토닉 또는 뭐죠? 오음 음계. 둘 다 맞아요. 오음 음계 펜타토닉 스케일. 예.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오음계 같은 경우는 드뷔시 거 가지고도 보고, 네. 그 다음에 8번 보시면 후가의 일부이다. 괄호 안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기법의 명칭을 쓰세요. 그래서 이거는 좀 이제 선생님들이 전화 와가지고 되게 벙한 문제가 후가 문제로 나왔다고 해서 뭔가 하고 예, 봤더니, 근데 여기서는 사실 쓸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어요? 지소금, 페달톤 이거밖에 없어요. 이걸 가지고 뭘 쓰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사실 좀 너무 쉬워서 당황스러운 약간 그런 문제였을 것 같아요. 우린 너무 어렵게 연습했는데, 그죠? 별거 다 했는데 뭐 형식 분석까지 다 했는데 이렇게 나와줘서 고맙죠 뭐. 안 그러면 시간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 어렵게 나오면 못 푸는 게 아니고 단지 이제 딴 문제에 영향을 줄 만큼 그렇게 안 나왔어요. 이번에 화성도 그렇게 안 나왔고, 그러니까 제가 항상 약간 걱정이었던 게 모의고사 내면서 항상 이 후가 문제 한 문제랑 그다음에 화성 문제 한두 문제를 냈잖아요. 근데 얘네가 만약에 정말 어렵게 나와서 발목을 확 그러니까 시간 조절을 못 하시면 어떡하나 항상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제가 되게 항상 좀 어렵게 냈었죠. 그 시간 많이 들게. 그랬더니 선생님들이 나중에 시간 관리를 하시면서 아예 그 문제는 먼저 제끼고 푸시더라고요. 그렇게 뭔가 막 제가 한 문제에다 많이 넣으려고 다음 중 반응계적 화성에 해당하는 거를 다 분석하세요 하고 막 악곡 언제 하는 곡 다 분석하라고 막 문제 내고 이러면 그 문제 때문에 혹시 못 풀면 다른 문제로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걸로 이제 연습을 하셨는데, 다행히 이번 시험에서는 뭐 생각했던 것대로 네, 후가랑 이 뭐죠? 얘 때문에 시간 많이 뺏길 만한 문제로는 안 나왔어요. 자, 9번이요. 요게 제가 얘기하는 단 하나의 만약에 하나를 말하라 한다면 단 하나에 그냥 틀려도 가뿐하게 틀리시라고 하는 문제예요. 사실 인물은 쓰셨어야 돼요. 근데 곡을 쓰라고 하면 이거는 제가 찾아봤더니 언제 저기서 나왔었던 거냐면
3, 4월 교과 내용 심화반 할 때 리스트 하면서 그 들배에서 분석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누구누구 작품, 거기 뭐가 나오냐면 파우스트가 나오고 그다음에 단테 관련된 게 나오죠. 그래서 그때 수업했었던 거는 기억나지만 이걸 기억해서 쓰기란 정말 쉽지 않겠다 생각을 했고요. 이 신독일 학파 딱 나오면 일단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로 좁혀져요? 끽해봐요? 리스트나 베를리오즈나 뭐 이가 뭐죠? 이 신독일 학파에 대한 거는 또 미학하면서도 한번 했었더라고요. 기억나시죠? 제가 다 못 뽑아왔어요. 근데 그 신독일 학파에서 누구의 대담한 화음 구조의 반응계 화성은 그러면 이제 우리가 대략 신독일 학파에서 생각나는 그 사람들 중에 좁혀서 보니까 반응계 화성이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리스트 쪽으로 확 이렇게 기울게 나오는데 바그너 양식의 형성에 기여했고 근데 오케스트라 음향의 색채감을 혁신적으로 하니까 또 베를리오즈가 이렇게 땡기죠 뒷골을. 예, 그리고 그의 표제 음악은 리하르트 슈트라우스나 차이콥스키나 스메타나 같은 작곡자들의 어법과 형식에 큰 영향을 끼쳤다. 그래서 사실 신독일 학파를 연 작곡가가 나올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래서 리스트라고 답을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사실 요걸 내용을 알았으면 확실해지는데 악곡을 만약에 몰랐으면 그럼 또 이제 이게 헷갈리는 거죠. 그래서 19세기 문학가가 쓴 드라마의 주인공들을 음악적으로 묘사한 거고 이 문학가에 의한 세계의 성격적 묘사. 그러니까 이 세계라고 했을 때 이렇게 나오는 인물들에 대한 묘사가 있잖아요. 파우스트에 나오는 새 인물들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 이제 어디에 우리 봤던 들배에 나오는데 사실 이거를 그때 걸 기억해서 쓰라고 하기는 네, 그래서 제가 만약에 한 두세 문제 정도는 그냥 모를 수 있는데 그냥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너무 넘기세요 했는데 이 악보가 좀 약간 그럴 수 있었던 문제였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사실 요 한 문제라고 말씀드리고 싶으나 사실은 서술형 문항에서도 한 문항 정도는 하는 거 있어요. 예, 그거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그다음에 10번은 이게 파우스트하고 그래서 리스트하고 이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교사는 리코더와 타악기의 합주 수업을 계획하고 있다. 괄호 안에 기억 니은에 해당하는 용어를 순서대로 쓰세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거를 음역과 음색을 고려할 때 자, 그러면 요 리코더 소리가 그대로 리코더 성분은 실음으로 제시한 악보임. 이게 관건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시고 문제를 풀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일단은 뭐예요? 소프라노 리코더 같은 경우는 뭐예요? 옥타브가 높게 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음역이 안 나는 소리가 있단 말이죠. 여기 보시면 그래서 그거를 F조 악기인 뭘로? 알토 리코더로 연주를 해주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나는 사실은 이거는 틀리신 분 별로 없지 않을까요? 드르르르 뭐예요? 다다다다다다 트레몰로. 자, 그래서 트레몰로 주법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거 그림 보고 제가 작년부터 이제 그림 내는 거 재미 들리신 것 같다고 잠깐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모의고사랑 문제풀이 하면서도 간간히 교과서에 있는 그림들 그대로 이제 갖다 붙여가지고 요 만화 캐릭터 있죠. 이거 이제 막 말풍선 나와갖고 뭐라고 얘기할까 뭐 이런 거 그런 것들이 한 문제쯤은 나오네요. 그 다음에 11번 보시면 코드네임 쓰는 거 사실 이것도 우리 코드네임 워낙에 다
그 분석해 보면서 문제 쓰는 것들을 많이 풀어봐서 이것도 그냥 따로 띄지는 않았고요. 요거는 코드가 어떻게 되나요? E 플랫 메이저 7. 네, 이렇게 되죠. 그래서 베이스가 만약에 다른 음이 나왔으면 뭐 슬래시 해서 뭐가 있을 텐데 이건 그냥 기본형으로 나와서 네. 그럼 제가 본 여기까지 한 문제 정도면 참 좋겠어요. 근데 네. 그러니까 일단은 관점은 우리가 평가 영역 분류표 제가 매번 말씀드렸던 그 영역 분류표에서 코드네임, 뭐 반응계적 화성, 그러니까 주제 자체가 그렇게 나왔고 사실 관점이 더 중요한 건 기입형이라기보다는 논수령하고 서술형이 훨씬 이제 관점에 대해서 얘기할 게 있는데 일단 12번 보시죠. 그 수록된 방향의 악보이다. 자, 이거는 문제에서도 다뤄봤지만 또 우리 어디서도 외워봤어요. 노부정에서 다 외운 것들이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좀 그렇게 외워서 썼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당학계열 음악 하면서 여기에요, 여기. 그쵸? 아, 여기다, 여기. 그쵸? 어디에요? 아, 도라 나오는 거니까 어디예요? 이거네요. 그쵸? 요 부분. 그래서 이거는 12번은 그냥 노래 외우신 분들은 근데 노래를 만약에 생각 안 하고 방향 악보의 일부이다. 가에 변화되어서 사용하는 당필이 악보이다. 악곡명을 쓰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머릿속에는 우선 종묘 제략이 먼저 스쳐 지나갔을 거예요. 그쵸? 근데 여기에서 방향 악보의 일부라고 하니까 일단 종묘 제략이 생각이 났을 거지만 불러보니까 딱 뭐예요? 노래로 우리가 외웠던 요선율인 거죠. 그래서 얘는 뭐로 하셔야 되냐면 여민락 령으로 하셔야 되고 이거 말고 이제 이 소가권보에 수록된 악곡에 대한 거를 쫙 또 해서 문제를 냈던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민락 령이나 뭐 이제 종묘제략이나 이런 변천사 알아볼 수 있는 악곡명들로 우리가 요거를 했었죠. 그래서 이 노부정만 다 외우시면 노래로 우리가 배워봤었던 거 당학계열 그 다음에는 향학계열에서는 뭐 나왔어요? 동동 나왔죠. 여기 요 부분 뒤에 동동 나왔죠. 몇 번이었죠? B에서 3번에서 나왔었죠. 그래서 요것도 요 노래 일단은 제가 정감보에서 문제가 나오면 당학계열, 향학계열, 그 다음에 중강지곡도 우리 다 외웠죠. 그러니까 중강지곡도 여기가 나왔죠. 악보가. 근데 거의 같죠. 뭐하고 뭐가 같아요? 검은고 악보하고 가야금 악보하고 거의 같죠. 그러니까 뭘 보시고 두 번째 줄에 있는 튕김 표시 보시고 가야금이라는 거를 푸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악보는 국악은 다 하나도 문제가 안 돼요. 국악 같은 경우는 서양음악은 아까 그 한 문제가 조금 네 그랬고 12번은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13번 보시면 네 동동 아니고 이 노부정 이 여민락 이걸로도 문제를 또 풀어보기도 했었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문제풀이반에서 작년 문제랑 연결해서 풀어봤던 문제였어요. 기억나시죠? 문풀 많이 보신 분들은 요악보죠. 그래서 문제풀이반에서도 보고 노부정 근데 이렇게 나올 경우 이걸 다 외우고 안 넘어갈 수도 있지만
우리가 노부정만큼은 다 외우고 가자고 얘기했었죠. 그 5곡만 다 외우시면 정악, 당악, 악에서 문제 틀릴 거 없다고 말씀드렸었는데, 네, 그렇고 그 다음에 잠깐만요. 어디 있나? 그리고 아까 관점에 대한 거, 9번에 대한 거는요. 사실은 우리가 교과 통합에 대한 관점은 많이 다뤘어요. 그러니까 9번을 틀리셨다면 관점을 몰라서 틀리는 게 아니라 단서를 몰라서, 단서가 악보인데 그 악보가 뭔지 정확하게 잘 생각이 안 나면 틀릴 수 있는 문제인데, 제가 보긴 요거 부분 점수 드릴 것 같아요. 그러면 리스트를 쓰신 분은 1점, 파우스트까지 쓰신 분은 2점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고, 그래서 저는 사실 그 곡을 다루지는 않고 다른 거 해서 이제 가사가 있는 악곡하고, 그러니까 문학적인 거하고 같이 다룰 수 있는 곡들을 쭉 다뤘었는데, 네, 고악보 같은 경우는 그렇고, 그 다음에 13번은 요거 보시면 요거 편장단에 대한 거 우리 여기서 했었죠. 이거 말고도 사실은 되게 이 악보도 아주 여러 번 했어요. 그래서 편락은, 이거는 이 악보는 교과서 반에도 있고 문제풀이 반에도 있고 모의고사 반에도 있고 다 있어서 그냥 하나만 뽑아왔거든요. 그래서 요거 보고, 근데 이거를 장단명을 쓰세요 했으니까 이거는 무슨 장단이에요? 편장단 해서 16박 장단을 이렇게 엮어서 편으로, 그러니까 엮어서 낸 그거 편장단인 거죠. 그래서 이건 장단 파트에도 문제가 있고 되게 많더라고요. 제가 다 내지는 않았고, 그 다음에 14번 별곡의 연주 방법 중에 하나이다. 자, 이것도 내일 정리해서 드릴 때는 같이 문제 드릴게요. 일단 무슨 조예요? 이거 변조에 대한 거 하면서 계속 했었죠. 문제 특별히 따로 언급 안 해도. 그러니까 무슨 조에서, 계면조에서 무슨 조로 넘어가요? 평조로 넘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도드리에서의 그 변조 방식에 대한 문제 파트에서 이것도 모의고사랑 문제풀이만에서만 한 2-3번 정도 여기를 다뤘었고요. 그 다음에 니은으로 넘어가 7장까지 연주한 후 하면 어디로 넘어가는 거예요? 어디로 넘어가요? 도드리.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 별곡은 해서 7장까지 연주한 후 다시 변조시켜서 사면도들이 4장으로 넘어간다. 자, 요건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네, 난이도가 그다지 높지 않은 문제이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 15번. 세조실록 악보에 수록된 아악곡의 일부, 아악보의 일부이다. 자, 이거를 보시면 사실 요 그러니까 세조실록 악보에서 협으로 시작을 해요. 근데 옆에 제목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영신이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제례악은 뭘로 시작해요? 주음으로 시작하죠. 시작음만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주음으로 시작하는 이거는 종지 파트 문제에서 시작과 끝 알리는 그 종지 파트 문제에서 우리가 다뤘었고, 그 다음에 또 문묘제례악 같은 경우는 어떤 문제로 또 다뤄봤었냐면 저런 거. 문묘제 황종궁을 중려궁으로 이조해라. 그러면은 이게 그러면서 뭐 설명했었냐면 무슨 종으로 이조를 하던 다 그 시작음만 보면 그게 무슨 궁인지 알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그리고 여기 나오는 음들을 살펴보시면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너무 심플하게 딱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냥 영신을 딱 보고 악보를 안 보고 그냥 황전공이라고 하신 분이 혹시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근데 악보를 제시해 줄 때는 그 다음까지 보셔야 돼요. 끝까지. 그죠? 그러니까 단서를 파악하는 게 이게 여러분들한테 되게 관건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악보, 보통 지금의 문제는 다 그냥 외워서 풀 수 있는, 물론 지금 다 외웠어야 이제 풀 수 있는 그런 것들이지만 지금 15번까지 제가 문제를 풀어드렸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안 했던, 안 다뤘던,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다루지 않았던 문제는 딱 한 문제밖에 없어요. 9번. 네, 악보. 그거 말고는 근데 말씀드리지만 문제는 문제고 실전은 실전이고 그쵸? 제한된 시간에 집중을 해서 아무 에러일 없이 푼다는 거는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네. 네. 아, 밑도들이. 네. 네. 기억에. 예. 아, 잠시만요. 변조를 신호를 하면 요거는요, 제가 다시 한번 체크해 봐야 되겠는데요. 그, 지금 검은고가, 네, 지금 14번 질문 주셨는데요. 이게 어느 조로의 변조라는 포인트로 문제를 읽을 수도 있고 검은고가 뭘 한다라는 그 어떤 신호음에 대한 걸로 문제를 파악할 수도 있겠네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요, 제가 요건 다시 한번 체크해보고 내일 자료 올려드릴 때 거기다가 예, 추가를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15번까지는 됐고, 자, 그 다음에 서술형이요. 1번은 보기에서 유추할 수 있는 교육 철학 사조를 제시하고 특징을 2가지 서술하세요. 그러한 사조를 바탕으로 다를 활용하여 수업할 때 교사의 역할을 예를 1가지 들어 설명하세요. 자, 맨해튼빌 음악교육과정 프로젝트를 통해서 학습자들은 능동적으로 음악 속에서 생각하고 자, 그러면 여기 이제 키워드들을 우리가 한번 이렇게 보기에서는 항상 이게 이제 단서잖아요. 악보가 나올 때는 악보가 단서고 이렇게 보기 내용이 설명이 나올 때는 설명이 단서예요. 그래서 보시면 음악적 소리에 실험 및 탐색 과정과 방법을 중시하면서 자, 그래서 능동적으로 생각 그 다음에 거기다 동그라미 실험 탐색 과정 방법 중시에다가 동그라미 하면서 음악을 통합적에다가 동그라미. 그래서 맨해튼빌 음악교육과정 프로젝트 MMCP는 이런 것들을 중시한다라고 했는데 문제를 잘 보시면 가나에서 공통적으로 유추할 수 있는 교육 철학의 사조를 쓰라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그 동그라미 친 단어들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좁혀보는 건데 그 다음에 나를 보시면
이상적인 음악에 도달하기 위한 능력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만나게 되는 음악적 문제 상황을 해결해 나가는 능력. 자, 이거 뭐예요? 실용주의죠. 그래서 요거는 이 문제 나에서 요거 풀었던 거 생각 안 나세요? 아니고 실제주의하고 실용주의 비교하라는 문제 있었죠. 문풀에서 다뤘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요. 다 뽑지 못한 거는 제가 다시 보충해서 드릴게요. 그러니까 문제 상황 해결, 요게 동그라미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상적인 음악에 도달하기 위한 능력을 강조한다. 그러면 이게 이제 이상주의나 실제주의적인 관점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상적이다라는 거는 어떤 그 이상주의가 일단 제일 먼저 생각이 나는 부분이긴 한데 그것보다 실제로 만나게 되는 에서 실제로에다가 또 동그라미를 치셔야 돼요. 네. 구성주의를 답으로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거는 만약에 넉넉하게 채점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철학사조라고 했기 때문에 실용주의라고 답을 말씀을 드린 거고, 그리고 그 철학사조에서 나온 교수 원리가 구성주의예요. 그래서 철학사조를 제시하고 라고 되어 있으니까 실용주의가 그러니까 이거는 나 둘 다 구성주의를 적용한 굉장히 그 내용으로 전혀 틀리지 않거든요. 근데 그거를 교육 철학 사조라고 제시할 것인가 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요건 채점의 여지가 좀 있는 아까 그 3번인가 4번 우리 했을 때 음악과 진로, 음악과 생활고고 했었던 것처럼 이건 채점되고 나서 봐야 출제자들의 어떤 그거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넉넉하게 채점을 한다면 구성주의까지도 저는 채점을 맞게 해줄 거라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정말 딱 교육 철학사조라고 해서 끊으면 그러면 실용주의에서 답이 끊길 가능성도 있다. 근데 두 개가 키워드는 다 공통적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실제 만나게 되는 거, 문제 상황,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해 가는 과정, 탐색, 이게 다 키워드들 지금 공통적인데 구성주의로 맞춰도 하나 틀리지가 않아요. 적용이. 포스트 모더니즘. 예, 구성주의가 또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왔으니까. 네. 네. 보고 실용주의라는 건 알았는데 네. 이제 이거를 맨해튼 빌이 네. 통합적이라는 말이 나와가지고 네. 그래서 실용주의라고 안 쓰고 그 구성주의로 접근을 했거든요. 네, 그럴 수 있어요. 지금 무슨 얘기 하셨냐면요. 네, 나를 보니까 실용주의가 맞다. 근데 가를 보니까 앞에는 다 실용주의가 맞는데 통합적이라는 말이 나와서 이거를 구성주의로 봤다. 그러니까 그 키워드 근데 그래서 제가 되게 항상 문제 내면서 제가 모의고사랑 문제 풀이 때 문제 내면서 제일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을 쓰시오라고 했을 때 그 을에 해당하는 게 범주를 정하는 게 상당히 어려웠죠. 그렇죠? 그래서 되게 비슷한데 어떤 분들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쓰고 어떤 분들은 구성주의라고 쓰는데 얘네들을 가를 만한 어떤 결정적 단서가 없을 경우에는 사실은 같이 맞게 해줘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문제의 의도는 제가 보기에는 실용주의였을 것 같아요. 그 문제를 처음에 냈을 때의 의도는 철학사조라는 것으로 얘기를 해서 공통적으로 여기서 유추할 수 있는 근데 그치만 예
만약에 이렇게 공통적으로 범주화될 수 있는 게 있다면 그러면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교사의 역할을 쓰라고 했죠. 그래서 그 주요 특징을 두 가지 서술하라고 했는데 사조를 제시하는 게 만약에 1점, 주요 특징 두 가지가 1점, 1점, 그 다음에 예를 들어 한 가지 설명하는 게 1점, 이렇게 채점이 됐다면 그 주요 설명이 공통적으로 맞는 설명일 경우에는 그러니까 1점만 깎이고 2점 요거 두 개는 챙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채점을 그래서 아까 제가 채점 방식에 따라서 점수가 많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여기 있는 문제들을 전혀 손 못 댈 것 같은 문제는 거의 없단 말이에요. 다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익숙하게 했지만 딱 열어보면 항상 이렇게 문제가 서술이나 논술에서는 무엇을 써라 라고 했을 때 출제자의 의도에 맞춰서 쓰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만약에 안 맞으면 근데 이것도 약간 이렇게 접근을 해도 틀리다고 할 근거는 좀 약하다. 이럴 경우에는 뭔가 열어놓고 채점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악곡에 대해서 이제 이 실용주의에 대한 특징은 여러분들이 뭐 우리 교재 그대로 참조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2번으로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실용주의를 적용할 건지 뭐 구성주의를 적용할 건지 근데 그 교사의 역할이라고 했을 때는 문제 상황을 해결하는 과정을 만들어주는 게 교사의 역할이에요. 그거를 도와주는 역할. 그렇게 잡으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거 뮤지컬이잖아요. 뭐죠? 예, 한때는 꿈에. 그래서 그 뮤지컬 이 노래에 대해서 이거를 이제 뮤지컬 음악극으로 공연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프로젝트 수업을 기획을 해서 교사가 보조적인 역할을 한다. 예를 들면, 그러니까 뭐냐면 이 문제 상황을 해결해가는 과정이나 아니면 탐색하고 발견하는 그 과정이 드러날 수 있는 방식으로 적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주도적이에요? 학생이 주도적이 돼야 되는 거죠. 그거가 일단 이제 이 적용하는 거에 있어서의 포인트예요. 이거 역시도 네, 이런 구성주의나 실용주의 적용하는 거 네. 네. 도와주는 역할이라고 하면 네, 근데 문제 상황을 해결하는 과정을 만들어주는 거라고 하면 여기 예, 똑같이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문제 상황을 해결한다. 그러면 실용주의에서 학습 우리 그 표 생각나시죠? 방법에 뭐 있었어요? 발견학습 있었잖아요. 탐색과 예, 실용주의에서 그 다 전격정지 어느 페이지인지 다 아시죠? 108페이지? 8페이지? 맞아요. 8페이지에 나와 있는 예, 실용주의 수업을 적용한 그 과정이 근데 뭐랑 정말 유사하냐면 구성주의랑 유사하고요. 그리고 구성주의 수업과 실용주의 수업 적용하는 거는 우리가 뭐 너무나 여러 번 왜냐하면 구성주의하고 실용주의가 뭐에 2009 교육과정에 토대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계속. 그래서 철학을 물어보면 그리고 얘는 만약에 실용주의가 답이라면 예전에 기출문제 뭐예요? 실용주의의 특성을 4가지 쓰시오. 심플하게 나왔죠? 네, 그 기출문제의 2000년대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항상 제가 기출문제는 예전 기출문제 꼭 다시 보시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기출문제 1, 2월에도 열어드리고 7, 8, 9월에도 열어드리고 네, 그래서
뭐가 통하냐면, 뭐가 항상 일관돼 있냐면 관점이 일관돼 있어요. 그 시험을 내는 관점은 평가 영역 분류표를 절대로 벗어나지 않고, 그 다음에 네, 근데 네,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 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학습자들이 매네티브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음악 속에서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교육학적 관점을 보면요. 네, 그 구성주의가 약간 학습자들의 능동성을 더 실용주의보다 강조하고 네, 실용주의도 있긴 한데 실용주의는 뭐 프로젝트나 문제 해결력 아니 프로젝트 학습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네. 그런 것도 교사의 주도 아래 학생이 능동적으로 하는 거니까 그래서 구성주의라고 보거든요. 교사의 주도 아래. 네, 그러니까 그 학생들이 구성주의가 학생들의 그 역할을 네, 아마 지금 그렇게 어필하고 싶으신 분 되게 많을 거예요. 네, 그래서 충분히, 그러니까 상황 이제 다시 정리해드리면, 그러니까 이 선생님 무슨 얘기 또 하셨냐면 학습자들이 능동적으로 음악 속에서 생각한다 해서 능동성이라는 것도 이게 실용주의의 특징보다는 구성주의의 특징에 더 맞지 않냐라는 얘기인데요. 다 공통이에요. 예, 왜냐하면 발견학습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학생이 주도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MMCP의 철학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다 외웠죠. MMCP의 철학이 뭐예요? 지식은 가르쳐지는 게 아니라 발견하는 것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그게 실용주의 기반이기도 하고 구성주의의 기반이기도 해요. 두 개가 같은 적용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네. 만약에 구성주의로 답을 쓰셨더라도 감점은 1점 정도 되지 않을까 싶고요. 4점 중에서. 그리고 왜냐면 답을 만약에 출제자 의도가 딱 철학을 써라라고 의도를 했을 경우는 아니면 만약에 구성주의가 답이었다면 실용주의 쓰신 만약에 출제자 의도가 MMCP를 얘기하면서 더 그쪽으로 했다고 한다면 이게 실용주의에 쓰신 분이 1점이 감점이 될 수도 있지만 나머지 두 개에 적용되는 내용은 가 나에 나오는 그 특징들 학생이 주도적이고 그 다음에 문제 해결을 해가는 과정을 중시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실제적인 문제들을 중시한다는 거 뭐 해서 그 생활 속에서의 어떤 것들을 표현한다든가 생활화의 관점을 굉장히 강조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같이 똑같이 들어가는 내용으로 해당이 되는데 이거를 하나 앞에 무슨 사조인지 틀렸다고 해서 뒤에를 다 밀어버리지는 절대로 않을 거란 말이에요. 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그러니까 그건 뚜껑 열어보고 얘기합시다. 네, 그 1점인데요. 네, 그 다음에 나에서 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가나의 관점에서 나타나는 형식을 쓰고 두 악곡 간의 차이. 자, 요거는 뭐예요? 역금 형식이죠. 그쵸? 그래서 그 가사를 어떻게 촘촘하게 엮어서 소리 내는. 그러면 일단 서술해야 되는 내용이 뭐예요? 형식을 쓰세요. 역금 형식. 그리고 이 형식과 관련지어 두 악곡 간의 차이점을 서술하고 이 차이점을 적용하기 위한 지도 방안을 제시하세요. 자, 일단 그 말붙임새가 달라요. 그쵸? 우리 교육과정에서 제가 말붙임새 꼭 나올 것 같아요. 막 한참 얘기를 했었는데 근데 꼭 말붙임새가 들어가야 이게 답이 된다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이 악곡 간의 두 악곡의 차이점은 원곡은 보다 두 번째 곡에 있어서 어떻게 불러요? 원래 주어진 노래에 있던 가사의 그거를 유지하면서 그 뭐예요? 틀을 유지하면서 최대한 어떻게 해요? 촘촘하게 엮어서 부르는 게 이 두 곡의 관계고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달라지는 음악적 요소가 말붙임새인데 그 말붙임새에 따른
뭐를 통해서 지도하냐. 이 지도 방안도 우리 너무 많이 했어요. 그쵸? 국악 나오면, 민요 나오면 지도 방안 이렇게 쭉 연결해가지고 지도 방안 중에서 근데 이거랑 연결해서 쓸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게 뭘까요? 일단 신체 표현. 그쵸? 신체 표현을 그러니까 우리가 국악하면 뭐 있었어요? 가락선, 손기호. 근데 가락선하고 손기호는 주로 뭐에 관련된 거고? 선율의 음고적인 부분에서 주로 나오는 얘기였죠. 그래서 요 지도법 해가지고 쫙 한 흐름으로 살펴봤었고, 그 다음에 장단감이라든지 말부침새라든지 이런 거 얘기할 때는 뭐랑 같이 연결해서 예, 발림이나 신체 표현, 뭐 그다음에 춤, 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얘기를 많이 했었죠. 자 그래서 그런 내용 지도 방안에서는 그런 것도 가능하겠고, 그다음에 이제 또 어떤 그러니까 교육 과정에 준해서 쓰라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어떤 것들도 가능하냐면 이와 유사한 다른 악곡들을 가지고 감상을 하는 것들도 가능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유사한 악곡에 그러면 이제 형식 그런 악곡들이 뭐가 있어요? 역금으로 되어 있는 게 시조와 사설시조라든지 수신가와 역금수신가, 자 이런 것들을 비교해 가면서 이 악곡의 특징을 그러니까 특징을 이해하여 감상하는 그 활동을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추출할 수 있는 것은 역금 형식에 대한 이해인 거고, 되시죠? 그래서 그 뭐 딱 하나로 답이 될 것 같지는 않은데 만약에 이제 좀 제안을 교육과정으로 했다면 교육과정적인 답이로 이렇게 좀 줄여질 거고, 그렇지 않다면 감상지도에서 그 포괄적인 이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악곡들을 통한 포괄적 이해 쪽으로 접근을 해서도 문제가 가능하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자, 요거는 전조 과정. 예, 그래서 화성에서 뭐를 통해서 셋째 마디에 이명동음적 전조를 하죠. 그래서 무슨 조에서 원래 B 메이저에서 무슨 조로 E 플랫 메이저로 전조를 하는데 그때 뭐죠? 세 번째 마디에 나오는 조성이 어떻게 되나요? 뭐예요? 분석을 하게 되면 점원이죠. 이명동음 전조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게 점원이라고 얘기했었죠. 얘는 뭐가 돼요? 어떤 화음의 도미넌트 세븐이 되죠. 그래서 이거 두 개가 뭐를 이루어요? 이명동음을 이루면서 이명동음적인 전조를 한다. 그러니까 이 문제 같은 경우도 시간 많이 안 들이게 하려고 되게 친절하게 조표 다 줬잖아요. 뭐만 하면 돼요? 바뀌는 부분에서 분석만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 조에 왔던 조에 뭐가 앞으로 바뀔 조에 무슨 뭐에 해당하는지를 통해서 그러면 그게 뭐가 돼요? 바뀌는 조에 5도가 되죠. 5도 세븐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돼요. 조성 맞아야 되고 그 다음에 전조 방법이 맞아야 돼요. 근데 이게 전조 방법이 화성 분석까지 다 해야만 맞을지 아니면 그러니까 그냥 이명동음적으로 전조한다 라고 설명만 써도 맞을지는 이것도 채점 돼봐야 알 것 같아요. 그래서 방법적으로는 그냥 전조의 방법 쓰라고 했으니까 분석하라고 안 했기 때문에 그냥 이명동음적인 방법으로 전조가 뭐에서 뭘로 된다 하면 무슨 조에서 무슨 조로가 뭐 3점이죠? 이거 채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그래서 사실은 점수로 생각을 하면 처음 조, 바뀐 조를 각각 1점으로 하고 방법을 1점으로 한다면 일단 제일 그냥 리즈너블 할 것 같은데, 네. 그 다음에 4번. 자, 제시된 그 기보법 쓰고 그 기보법에 대한 거를 원리를 설명하세요. 자, 그래서 문제풀이반에서 육보에 대한 거, 기보법의 종류, 장점, 단점, 남아있는 고학보 해서 여기 그림이 있는데 그림이 안 보이네요. 왜 안 보이지? 그래, 얘도 그림이 안 보이네요. 이거 다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문제풀이반 기보법 파트 있죠. 국악 아마 한 10주차쯤에. 그래서 요거 다 딱 요 악보 하고 그다음에 문헌도 다 요 문헌 다 봤던 것들이에요. 모의고사 때도 요 문헌 했었더라고요. 자, 그다음에 5번 바로크 시대에 서로 다른 성악 장르들의 예시이다. 자, 두 장르 간의 차이점을 세 가지 쓰세요. 자, 장르의 차이점인데요. 자, 이거를 보시면 일단 장르에 대한 차이를 물어볼 수 있는 게 뭘까를 먼저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되는데 그 악보를 통해서 살펴보시면 그 가 부분에서는 얘가 어느 쪽의 음악인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바로크 시대의 다른 성악 장르라 하면 뭐가 있을까요? 네, 오페라, 오라토리오, 칸타타, 그다음에 모노디 정도도 뭐 굳이 이거 안에 물론 포함을 시키기도 하지만 예로만도 있으니까. 자, 요런 것들을 이제 먼저 떠올려 보실 텐데 그게 악보를 정확하게 우리가 외우고 있는 악보가 아니라고 한다면 가 같은 경우는 가사에 뭐가 나와요? 가사를 몰라요? 사실 저도 몰라요. 저도 모르는데 올해는 성악곡이 다 가사에서 단서를 잡아야 되는 문제들이 꽤 많이 나왔어요. 그 샹송 같은 경우도 얘가 마드리갈이 아니고 샹송 마드리갈보다 조금 그러니까 마드리갈이 나왔으면 당연히 일단 어떤 마드리갈이 주로 나왔을 거고 모방하는 마드리갈이 나왔을 거고 가사 딱 보고 얘가 뭐예요? 불어죠. 불어냐 이태리어냐 보고 사실은 마드리갈이냐 샹송이냐 아니면 라틴어냐. 라틴어 가사로 주로 이제 되어 있었던 곡들이 있고 자국어로 되어 있는 게 있고 사실 12세기, 12세기부터 한 16세기까지는 우리가 모든 곡을 다 외울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몇 가지 이제 아까 여기 얘기한 단서를 보고 제낄 거를 먼저 제끼셔야 돼요. 이게 전형적이기 때문에 이 악보를 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내가 문제 악보를 줬는데 모를 것 같은 악보를 내면 걔는 가장 전형적인 악보가 나와요. 항상 말씀드렸죠. 교과서에 안 나오고 잘 모르겠는 악보가 나오면 가장 전형적으로 악보의 내용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 서술형 1번 B파트 서술형 1번 같은 경우 이게 샹송인데 이거를 다 알고 쓰신 분들이 이거는 약간 틀렸어도 그 악보 파악을 만약에 못했다면 왜냐하면 이제 샹송의 특징은 어떤 것이다라는 거는 우리가 문제 풀이 때 다 했더라고요. 근데 똑같은 악보를 보진 않은 거예요. 근데 똑같은 악보가 아니더라도 일반적으로 샹송의 특징을 4가지 쓰세요 하고 문제를 내면서 거기에 해당하는 그 악보에 해당하는 특징들이 쫙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문제풀이 때 우리 그 음악사 문제에서 했던 부분인데 그러니까 그 문제도 그렇고 요 문제도 그렇고 악보를 가지고 이제 뭔가를
끄집어내야 돼요. 그래서 그 나 같은 경우는 가사를 살펴보시면 이건 어디인 것 같아요? 아르미데. 아르미데 딱 나오죠. 그러니까 이 가사, 그러니까 악보를 딱 봤는데 노래가 내청을 해봐도 내가 외운 내청이 아니더라. 절대로 거기서 스탑하시면 안 돼요. 악보에서는 굉장히 많은 정보를 주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아르미데가 나왔으니까 어머 뭐가 오페라인가 보네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여기는 뭐가 나왔냐면 통주점이 있는 거로 나오면서 아르미데가 나왔단 말이죠. 여기까지 해서 일단 나는 오페라, 우리 아르미데 서곡도 보고 여러 번, 근데 그거를 시험 보는 그 정신에 그거를 찾아낼 수 있는 분도 있고, 아니면 이제 대략 생각해서 푸시는 거죠. 가는 뭐예요? 그러면 우리가 사실은 제가 문제에서 되게 많이 오페라와 오라토리오의 차이를 비교하라는 문제를 모의고사 때도 내고 다 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관점이죠. 그리고 단서는 뭐냐면 아래에 이 단서는 여러분들이 모르는 악보일 경우 찾아내시는 게, 이게 이제 문제 푸는 데 있어서 되게 또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가 돼요. 그래서 단서를 찾는 방법에 대한 것들을 최대한 집중하는 시기가 사실은 문제풀이랑 모의고사예요. 이렇게 나오면 요거를 보고 문제를 풀어라. 다 아는 게 나오지 않을 거다라는 전제로 항상 문제를 했으니까 이렇게 넓힐 수 있게, 확장을 할 수 있게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가 같은 경우는 이거랑 같이 장르를 비교할 수 있는 문제는 얘 아니면 얘겠죠. 그쵸? 이거를 장르로 비교하라고 나올 수는 없어요. 이거 자체가 이거의 시발점이니까. 그쵸? 그래서 그러면 칸타타야 오라토리오야 하고 접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딱 외웠던 악보가 아니더라도 악보에서 어떤 가사가 나오냐면 도미노, 필리암 뭐 해서 그 베네 너무 조그맣다 안 보인다. 네, 그러니까 이런 가사들로 보시면서 얘는 근데 약간 헷갈릴 수 있는 건 레시타티보하고 아리아하고 또 헷갈릴 수는 있어요. 우리 그런 것도 문제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관점을 어디다가 놓고 했을지에 대한 부분인데, 생긴 거는 되게 모처럼 생겼어요. 레시타티브처럼 생겼잖아요. 근데 오라토리오에도 레시타티브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문제를 잘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어떤 스타일의 그 노래를 부르는 방식에 대한 거를 비교하라고 한 게 아니고 장르를 비교하라고 했으니까, 제가 계속 강조했던 거, 범주가 또는 수준이, 묻는 수준의 레이어가 이게 철학사조인지 아니면 장르를 비교하는 건지 양식을 비교하는 건지, 그래서 그 목적어에다가 항상 네모 박스를 치라고 말씀을 드렸죠. 마지막에 검토할 때는 그걸로 검토하시라고 했죠. 그래서 요거는 뭐랑 뭐를 쓰셔야 되는 거냐면 그렇게 단서들을 찾아서 오라토리오와 오페라로 비교를 하시는 문제. 그 다음에 시간이 없으니까 뭐 거기에 대한 거 설명을 다 차이를 쓰지는 않을게요. 여러분들 다 우리 문풀에서 다 했었던 거니까. 그 다음에 6번. 이것도 장단 없이 가락으로 이루어진 성악곡의 일부이다 해서 이것도 거의 똑같이 했었더라고요. 뭐 아까 실용 여기 해놨던 것도 다 그냥 제가 시간 없어서 그냥 다 넘어간 부분들도 있는데, 일단 저거부터 볼게요. 짖소리하고 뭐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헛소리하고 짖소리 비교하는 거죠. 요거네요. 문제풀이반 국악 악곡 파트에서
요거 말고도 또 다른 학보도 있었는데 제가 요거를 가져왔네요. 이거 두 가지를 보고 뭐를 포괄할 수 있는 장르는 범패인 거고, 음악적인 차이 비교하는 거는 가는 헛소리는 음문체로 되어 있고 나는 한문체로 되어 있고, 가는 헛소리 같은 경우는 독창 또는 합창으로 이루어지지만 독창이 많고, 나는 합창으로 이루어지는 게 특징이고, 가 같은 경우는 선법적으로도 좀 차이가 있죠. 그래서 동부민요 선법으로 이루어진 거가 뭘까요? 콧소리, 그렇죠? 그래서 짖소리, 그러니까 단성가락으로 이루어진 성악곡, 일정한 장단 없이 부르는, 여기까지만 보고도 딱 악보가 뭔지 파악하셔서 문제 푸시면 되고요.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2번은 문제 4문제인가 5문제인가요? 빨리 볼게요. 안 쉬고 그냥 갈게요. 이어서 자, 1번 문제에서 아까 제가 이제 악보 단서 파악하는 거에 대한 거를 되게 그 부분에서 만약에 놓쳤으면은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겠다 싶은 게 요 1번 문제였는데요. 1번 같은 경우는 악보를 살펴보시면 얘가 몇 세기의 곡이에요? 15세기 말에서 16세기 초인데 음자리표 앞에 높은 자리표 앞에 나와 있는 그 표시들과 그 다음에 일단 음악적 특징을 두 가지 서술하라고 했으면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절대로 부분 점수를 받으셔야 돼요. 음악적 특징은 악보만 읽으면 되는 거죠. 그죠? 예, 악보를 읽어보니까 리듬적으로 굉장히 명료하고 강해요. 그죠? 그리고 호모폰이에요. 이거 안 쓰신 분 계세요? 없으실 거예요. 그러면 뭐만 깎여요? 샹송만 깎이면 된단 말이에요. 만약에 모르신다 하더라도. 그리고 이 장르, 그러니까 제가 그동안에 이제 문제풀이반 쭉 보니까 샹송의 특징에 대해서 뭐 4가지를 쓰세요 하는 문제도 냈었고, 근데 단지 악보를 파악했을 때 이거를 그러면 단서를 찾는 방법은 가사를 보면 일단 프랑스어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호모포니예요. 그쵸? 프랑스어로 된 호모포니의 장르는 뭐밖에 없어요? 샹송밖에 없는 거죠. 15세기 말에서 16세기 초예요. 제가 악곡 제목 적어왔는데 지금 여기 안 갖고 왔네요. 이거 그라우트에 나와요. 그라우트에 나오고 되게 음악적인 특징은 그거 쓰시면 돼요. 리듬적인 특징과 그 다음에 뭐죠? 짜임새적인 특징. 요거 쓰시면 2가지만 서술하시오 했으니까 아마 얘네들이 1점 1점일 것 같고 명칭이 2점이지 않을까. 아, 시대도 있어요? 아, 시대와 장르의 명칭. 그럼 시대까지도 다 맞겠네요. 시대 르네상스. 네. 그러면 만약에 요거를 이제 그럼 뭘로 쓰셨어요? 샹송 안 쓰면? 아, 부르고뉴 악파 모테트? 아, 영국 악파. 예. 아, 수직적인 화성 때문에 가사 안 보시고 가사 못 읽어서 그래서 이럴 때는 약간 올해 문제는 성악가한테 약간 유리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쵸? 성악가 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불어, 이태리어 뭐 이런 것들 다 하시잖아요. 어쨌건 1번은 그렇게 해서 만약에 놓쳤다 하더라도 1점 정도 놓칠 수 있을 만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서술형은 절대로 다 놓칠 만한 문제 안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2번이 문제인데요. 요것도 어디죠? 저기서 나왔어요. 그라우트에서 나왔는데 가는 평성가예요. 평성가 양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평성가 양식에서 이것도 3, 4월 달에 논문으로 봤었던 부분이더라고요. 근데 멜리스마틱한 부분이죠. 가 부분이. 그래서 다성음악화 될 때 얘는 여기다 다성음악화를 시키기가 되게 어려워요. 이렇게 알렐루야 하고 막 가는 부분은. 그래서 얘는 뭘로 불러요? 멜리스마틱한 부분이니까 그냥 불러요. 그래서 평성가 양식이라고 해요. 다성음악화하는 악곡 안에 평성가로 부르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나 부분은, 이 부분은 어때요? 예, 실러빅하게 나왔으니까 이 부분은 하나 한음에 대해서 여러 음을 붙이기가 좋죠. 멜리스마틱하게 붙이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다 부분은 이거는 앞에 가 같은 경우는 그 음악 자체가 멜리스마틱하기 때문에 그냥 평성가 양식으로 다성화시키지 않고 부르고, 나는 이거 음악 자체가 그레고리아 성가 자체가 슬러빅하니까 여기에서는 멜리스마틱하게 음을 붙여서 가지만 다 부분은 뭐가 나와요? 디스칸트 양식으로 나오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양식은 평성가 양식과 그 다음에 멜리스마틱한 양식과 디스칸트 양식을 레오냉이 쓴 거, 요거는 악보는 다르지만 다른 악보로 우리 여러 번 봤어요. 네. 클라우줄라라고 쓰면 틀리게는 안 해야 될 것 같은데, 디스칸트 양식이라는 것 자체가 클라우줄라에 대한 설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봤던 악보는 현대 악보로 제가 해서 봤었던 거 생각나시죠? 멜리스마틱하게 막 가다가 한 부분에서 디스칸트 양식으로 나와서, 그래서 문제 의도는 양식을 쓰라고 했거든요. 다성음악으로 작곡된 서로 다른 양식을 사용하였다. 그래서 목적어에다가 제가 항상 동그라미 치라고 한 게, 그 양식을 붙였을 때 말이 되는 거는 사실은 평성가 양식, 멜리스마틱한 양식, 디스칸트 양식, 이게 맞는데, 디스칸트 양식 같은 경우는 클라우줄라라는, 그거는 이제 따로 독립된 악곡의 형태를 우리가 클라우줄라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클라우줄라를 이거는 엄격하게 채점하면 틀리게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클라우줄라의 양식이 디스칸트 양식이니까 요거 두 개를 맞게 할 수도 있어요. 이것도 뚜껑 열어봐야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으네요. 그래서 요 2번, 그 다음에 3번. 관악 합주곡의 형식 및 장단의 명칭을 쓰고, 이거 아까 우리 했던 거네요. 그쵸? 어디서 했어요? 네, 정간보 노부정에서도 봤었고, 그 다음에 이 악곡의 연주 형태를 중심으로 연주를 분류하고, 뭐 악곡에 대해서 이거 동동에 대한 문제는 되게 여러 번 봤어요. 그래서 이 곡이 동동이라는 것만 파악하고 나면, 여기 악기 편성에 대해 서술하세요 했는데 뭐 같은 유사한 문제들 워낙 여러 번 풀어봤던 문제라, 이 태임 중 하는 요거는 우리가 정간보로는 노부정으로 했고, 오선보로 주로 이제 문제를 많이 다뤄봤는데, 오선보, 정간보 다 다뤘으니까 이거 틀리신 분은 없지 않을까요? 이거는. 그 다음에 논수령으로 와서, 자, 1번은 뭐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근데 1번 보고 흥분해갖고 2번 틀리신 분들 있는 것 같아요. 좀. 그러니까 제가, 아니 2번을 틀릴 리가 없는데 2번을 우리가 다 단서 찝어보는 거 정말 여러 번 했거든요. 왜냐하면 거문과고 가야금은 분명히 악기가 나올 거라고 제가 너무나 여러 번 그 구음에 대한 것도 하고 주법에 대한 것도 하고 거의 한 해 걸러 한 번씩 계속 악보를 돌렸기 때문에 저는 이거 틀렸다고 그래서 정말 쓰러질 뻔했거든요. 근데 1번 보고 약간 업돼가지고,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1번에서 봤던 게 네, 뭐 리먼은 워낙 여러 번 했는데 이거는 그냥 거의 똑같이 났죠. 내용 체계 기준을 리머 경험 중심 음악적 지능 개발과 관련해서 설명하되 중학교 1, 3학년 성취 기준과 관련해서 설명하세요 해서 채점표 제가 나눠드린 거 보니까 다 설명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아마 어렵지 않게 그 기준대로 푸셨을 것 같고 3회에서는 근데 이걸 가지고도 설명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 감성 영역, 창작 영역, 의미 영역, 맥락 영역에 대한 부분을 얘기했는데 이 부분도 역시 적용이 돼요. 이걸 적용해서 쓰시는 분들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리머의 절충주의적 관점에서 4가지 제시하고 여기에서 지도할 악곡에 대한 거 쓰라는 것도 사실 제가 앞에 5, 6월 아니고 3, 4월 것까지 찾아보면 너무 많을 것 같아서 일단 모의고사 때만 한 것만 지금 갖고 온 건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거의 만점에 가깝게 쓰시지 않았을까 일단 생각이 들고 그 성취 기준은 다들 아시다시피 예, 교육과정에 있는 그 성취 기준을 가지고 쓰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그 1, 3학년 수준의 음악 요소 및 개념에 대해서 구별할 수 있다. 자, 요거는 음악을 형식으로 규정하고 그 다음에 음악 지식에 대한 그 내적인 함, 뭐 음악에 대한 함, 뭐 이런 것들 그런 음악적 지식에 대한 거를 가지고도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감상가적 지능에서 분석 및 기술하기 뭐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얘기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아까 그 리머의 절충주의적 관점 했을 때 형식으로 규정하는 관점 그거를 적용할 수도 있고 해서 어쨌건 이 음악의 개념에 대해서 구별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리머적인 그 개념을 가지고 경험 중심이어야 돼요. 예, 그걸 가지고 얘기하면 되고 두 번째 다양한 시대와 음악의 특징, 악곡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해서 여기에서는 그 감상가적 지능 중에서 역사, 문화적 맥락에서 음악 이해하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구체적인 예가 되겠죠. 그래서 그 음악적 지능, 그 감상가적 지능과 음악가적 지능 나눠서 이거 매칭해 보는 거는 우리 진짜 여러 번 해봤죠. 그래서 그거 다 적용하실 수 있고요. 그다음 음악을 듣고 현대 사회에서의 다양한 쓰임새. 그러면 이거는 음악을 뭐로 규정하는 사회적 기제로서 규정하는 요 문제, 절충주의적 관점, 요거.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의미 영역, 맥락 영역으로 간주한 요거를 가지고 문제를, 논거를 드셔도 되고, 그래서 그 음악의 역할, 기능, 그 다음에 음악의 외재적 가치, 뭐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을 여기서 쓰임에 대한 거 인정한 거는 포스트 모더니즘에서의 사회적 기제로서의 관점을 적용한 것이다라는 부분으로 적용을 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그래서 그 서론적인 거는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관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건 사실 충분히 서론 본론 결론 해서 나눠서 쓸 수 있는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서론에서는 리머의 심리적 경험 중심 음악 교육론에 대한 특징이 포스트 모더니즘적 가치를 반영했다라는 부분으로 아마 쓰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이 4가지 관점에 그거를 우리가 되게 많이 연습했죠. 그리고 그 지능에 대한 부분으로 이제 세분화해서 예시할 때는 본론에서 이제 예시를 들 수 있고 감상 영역에서 첫째, 둘째, 셋째 나누는 거는 일단 뭐가 나와야 돼요? 교육과정 3가지의 성취 수준이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은 리머식으로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하면 되고 결론은 그래서 경험 중심 음악 교육론에 대한 것이 2009 교육과정에 이렇게 적용이 되었다라는 것으로 결론을 맺으시면 뭐 충분히 그래서 요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다 진짜 서너 번 이상 써본 문제여서 요거는 그냥 오케이 했는데 두 번째 문제 마지막 문제죠.
기억, 니은의 연주법을 설명하고 연주하는 악기의 명칭을 쓰세요. 그 다음에 두 악기 간의 차이점을 발생 시기, 수용층, 악기 구조의 측면에서 비교하여 논하시오. 자, 여기서 그럼 중요한 거 관점과 단서로 나눠서 얘기를 해볼게요. 그쵸? 이 문제를 딱 봤을 때 일단 주법이 나왔어요. 그럼 이제 주법도 다 아는 거 나왔으니까 막 흥분한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근데 흥분을 가라앉히시고 수용층에 대한 얘기가 또 나왔다 말이죠. 그쵸? 그러면 한 줄, 두 줄, 세 줄을 보세요. 가에서 이 곡이 딱 봐서 이거를 뭔지 모르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아마. 그쵸? 우리가 이 곡은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럼 가는 정악, 나는 민소각. 자, 주된 어떤 문제의 포인트 중에 수용층에 대한 얘기가 있었으니까 관점 중에 중요한 거는 뭐예요? 정악과 민소각에 대한 분류, 그러니까 이 두 개의 비교가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뭘 하셔야 돼요? 악기에 대한 거를 발생 시기, 그 다음에 악기의 구조를 비교를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악보 들여다 보셔야 되는 거예요. 딱 보니까 이 곡이네. 그래서 첫 번째 줄까지만 보시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뭐가 있어요? 지금 3, 1, 3 해가지고 이게 나왔는데 그리고 뜰 표시가 있으면 어떤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모의고사 때 마지막 회 때 그런 얘기를 했었던 걸로 저도 기억을 하는데 뜰 표시는 어디에도 쓰이고 어디에도 쓰여요? 예, 검은고에도 쓰이고 가야금에도 쓰이는 거 아시죠? 라고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까지만 보시면 안 되고 두 번째 줄을 딱 보시면 역시 뜰 나오고 동그라미, 튕김이 나오면 이건 무조건 뭐예요? 가야금이죠. 이거는 사실 문제 너무 많이 해가지고 제가 이 표시에 대한 주법에 대한 거 이번에 분명히 나올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가야금의 기호에 대한 거, 그 다음에 가야금의 역사적 유래 이것도 나왔어요. 보세요. 얘네 두 개 뭐예요? 정악가야금하고 네, 그림으로 다 표시해 주면서 사이즈가 어떤 게 더 작을까요? 어떤 게 클까요? 문제 풀이 때 저는 다 기억나거든요. 이거 설명했던 게. 그리고 양의두가 있고 없고 그다음에 일단 가야금은 빠르게 그러니까 산조 가야금은 굉장히 민첩하게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사이즈가 작아요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요거 두 개의 역사적 유래, 조율법,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주법들 뭐 다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정악과 민소각의 그 수용층에 대한 것들은 그건 논술에서 정말 10번도 더 했고, 그렇죠? 올해 초부터. 그래서 사실 이 문제는 정말로 틀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지흥, 다징, 지흥, 다징. 이거는 가야금인 거를 모르실 리는 없죠. 여기 산조가야금, 정악가야금에 뭐를 쓰세요? 육보 쓰세요 하는 게 육보로 기호 쓰라는 거 있었고요. 육보 맞나요? 네. 그 다음에 아무튼 그래서 여기서 그러면 발생 시기에 대한 거 그러니까 악기 구조적 측면을 비교하라고 하는 문제라기보다는 이 문제는 정악과 민소각이 포인트예요. 더 포인트인 거죠. 근데 그거를 전혀 헷갈리게 안 냈어요. 가에서 두 번째 줄까지만 악보를 보셨으면 그죠? 그래서 이 문제 1번, 논술형 1번, 2번은 정말 뭐 아주 똑같이 우리가 다 다뤄봤는데 사실 이거보다 더 똑같이 제가 했던 그 문제를 안 올린 게 한 이틀 동안 잠이 안 왔어요. 여러분들이 그걸 그러니까 틀렸을 거라고 생각을 사실 못했거든요. 이 문제는. 근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만약에 기억 맨 윗줄 일단 검은고도 중요하다고는 했으니까 그죠? 그래서 뭔가 중요한 것 두 개 나왔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다 싶어요. 근데 어쨌건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진짜 처음 보는 악보는 하나뿐이었다는 거. 그 9번에. 근데 이렇다고 해서 점수가 높으냐? 그렇게 높을 것 같지는 않아요. 예,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채점을 한번 해보시고요. 네? 나가 뭐냐고요? 아, 니은이요? 아, 뜰 말고 잠깐만요. 요거가 일단 표시는 요성 표시인데요. 네. 네. 자, 일단 이 정도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고요. 제가 참고 문제들하고 좀 정리를 해서 인강 때는 여러분들 아까 이거 보시느라고 조금 불편하셨을 텐데 그 뽑아서 보실 수 있도록 올려드리도록 하겠고 지나간 거는 일단 잊어요. 일단 잊으시고 아마 지역마다 편차가 꽤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은 들고 그리고 그리고 저한테 커트라인이 몇 점일 것 같냐는 질문은 하지 말아요. 그게 제일 궁금해요? 아니 그게 제일 궁금하면 지금 점수 한번 써보실래요? 아니요. 아, 여러분들이 그래 나도 그러니까 내 이름은 안 쓰고 나도 점수 그러니까 지역하고 점수만 쓸 테니 너도 지역과 점수를 공개해라. 내가 그거는 좀 여기까지 왔는데 보고 싶다. 그런 마음이 사실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사실 그건 저는 이건 사실 제가 되게 조심스러워가지고요. 여쭤보고 하려고 뭐 표 뭐 이런 것도 만들어 오지도 않고요. 근데 그러면 대략 어느 정도가 나왔는지 지금 전혀 감 못 잡고 계시죠? 아, 좀 감을 잡으시나요? 전혀 못 잡으실 것 같은데. 아, 전 정말 전혀 못 잡겠어요, 솔직히. 근데 그냥 저는 논술 1, 2번은 거의 만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갔거든요, 처음에는. 그러다가 이걸 검은고로 헷갈리신 분들이 꽤 좀 있다는 얘기를 나중에 듣고 그러면 거기에서 얘가 검은고가 됐을 때 감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몇 점 정도냐면 수용층에서는 감점이 없잖아요. 근데 악기 구조에서는 감점이 되겠죠. 근데 그거를 산조가야금, 정확가야금이랑 막 딱 안 써도 네. 되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앞에가 정확가야금인데 정확 안 쓰고 그냥 가야금을 딱 썼을 경우는 당연히 틀리니까. 당연히 이거는 정악가야금과 산조가야금에 대한 요 문제예요. 요거 이 두 개의 악기를 비교하세요. 역사적 유래와 그 다음에 조율법을 비교하라고 하는 것처럼 그럼 여기서 이거 두 개가 이렇게 나뉘면서 그러니까 그냥 가야금이라고 쓰시면 안 되고요. 당연히 가는 정악가야금, 나는 산조가야금 이렇게 쓰셔야 답이 풍류가야금 당연히 되죠. 예. 풍류가야금 풍류가야금이랑 뭐랑 똑같아요? 예. 정악가야금이랑 똑같고 그다음에 산조는 산조가야금이고 그렇게 해서 지금 자, 가 나의 악곡을 연주하는 악기의 명칭을 각각 쓰세요를 우리 점수 한번 그냥 배점 해볼까요? 이거 1점 1점
그러면 거기서 아마 나는 맞게 쓰셨다면 가에서 1점 깎일 거고, 두 악기 간의 차이점을 발생 시기, 그러면 이거는 어찌 보면 비슷한 시기로 갈 수도 있는데 4세기에서 6세기로 만약에 좀 넓게 보면, 그죠? 나는 19세기로 쓰셨을 거고, 만약에 가를 거문고로 추정해서 시기를 썼다. 근데 4세기하고 6세기를 맞게 할 것 같지는 않고 그럼 거기서 또 하나 1점. 수용층? 딱 10점이네요. 수용층은 감점 없고 악기 구조 측면 요거는 감점 있겠네요. 1점. 그죠? 그 다음에 뜰 표시하고 요 요성 표시인 건 안 틀릴 것 같고, 거문고로 썼을 때 나머지를 다 맞았다고 보면 3점 정도 감점 될 것 같아요. 조금 감점되면. 많이 감점되면, 근데 이제 나는 산조가야금이라고 쓰셔야 되는데 그냥 가야금 이렇게 쓰시면 안 되고, 그렇다고 했을 때 그러면 3점 정도가 감점이 되는 걸로 채점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아까 가곡 편성단이요. 네. 그 가곡 10박장단이라고 쓰면 틀리게 할까요? 가곡 10박장단 맞지 않을까요? 뭐라고 문제가 다시 장단명? 사실 명칭은 사실 편이라는 게 가곡에 쓰이는 어떤 독특한 표현이기는 하거든요. 편장단이라는 게. 근데 이것도 채점하기 나름일 것 같아요. 이게 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고 한다면 그거를 1점이건 아니면 다 온전히 점수를 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고 그야말로 편이라는 그 용어를 물어본 거였다면 감점을 할 수도 있고. 네. 네. 굉장히 모방적인 게 아닌 거죠. 네? 무반주 합창이요. 그건 당연히 맞죠. 연주 형태적인 특징이니까. 음악적 특징에는 다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음악적 특징 나오면 뭐뭐 쓰자고 했죠? 선율, 리듬, 화성, 텍스처, 연주 형태, 형식, 그 7가지 다 들어간다고 얘기했잖아요. 그거 다 가능해요. 이런 문제는 악보 읽어만 주시면 되는 문제예요, 사실. 그래서 크게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게 문제 풀이랑 모의고사 하면서 이거 2개가 되게 중요한데 관점과 단서가 일단 관점을 정확하게 알면 그러면 단서들은 그 관점에 맞는 단서들을 챙겨가시면 머릿속에 넣어가시게 되는 거거든요. 네. 네. 키워드가 있다. 맞는 키워드가 있고 틀린 키워드가 있으면 맞는 거는 맞게 채점하고 틀린 거는 감점하지 않을까요? 네, 레오냉에서 3가지에 대한 거를 가를 평성과 양식이라고 쓰고 무반주 합창. 만약에 예외적인 경우가 하나라도 있으면 맞게 하겠죠. 무슨 얘기냐면 평성과 양식인데 독창으로 하는 부분이 한 곡이라도 있다면 맞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 질문하신 거는 하나 평성과 양식은 맞았는데 그 뒤에 나온 내용이
만약에 좀 틀리게 하면 이 전체를 맞게 하냐 틀리게 하냐 그거인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일반적인 것들만 적용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것으로서 그런 곡이 있으면 그거 맞게 하는 거죠. 네. 뭐요? 동동. 아, 장단적 특징. 동동에서 장단적 특징은 네, 둘 다 가능하죠. 각각의 특징을 쓰세요. 장단의 명칭을 쓰고 근데 여기서는 장단의 명칭 그동안 이런 문제 나왔으면 항상 뭘로 나왔죠? 갈라치는 장단으로 나왔었죠. 기출문제에 준해서 생각하면 갈라치는 장단으로 쓰는 게 맞죠. 근데 무 패턴? 유 패턴 불규칙형 장단. 근데 그거는 장단의 이름이라기보다는 분류 방식이죠. 아이고 약간 그것도 애매하다. 그죠? 네. 네. 근데 불규칙 장단은 형식과 장단의 명칭을 쓰라고 했어요. 불규칙은 아니겠죠. 네? 6336. 근데 패턴은 있지만 규칙적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U 패턴 불규칙형이긴 한데요. 그게 일반적으로 쓰이는 용어라기보다는 그 선생님이 이렇게 정의한 분류 방식에 들어가는 거라 이거를 답으로 해줄지는 잘 모르겠어요. 특징은 갈라치는 장단을 쓰셨어요. 그러면 맞을 것 같아요. 네. 네, 후가 문제에서 또 질문 나왔는데 지속 저음으로 쓰면 안 되냐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페달 톤 자체가 지속 그거 번역을 지속 저음이라고 한 책도 그건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여기는 지속 저음은 그러니까 저음으로 나오긴 했어요. 근데 잠깐, 그럼 지속 저음이 통주 저음으로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럼 아닌 거죠. 그렇네요. 아니 왜? 네. 말이 아니죠. 예. 그 통주점을 번역한 지속점으로 하면 틀린 거고. 예. 혹시나 지소금을 보소금, 지소금, 근데 지속저음으로 번역한 책이 없을 것 같은데. 그거는 한번 찾아볼게요. 오르가는 포인트는 맞아요. 예. 그거는 페달 포인트. 예, 가능해요. 여기서는. 또 페달 가능할 것 같은데요. 또 질문 있어요? 네. 예, 악기의 구조는 양이도가 있고 없고, 그 다음에 사이즈가 크고 작고. 근데 아니요, 잠깐만요. 몇 가지 쓰라고 말이 없었으면 한 가지만 써서 맞으면 맞아요. 예. 몇 가지 이런 얘기 없으면 맞는 거 쓰면 맞는 거. 또 질문 없으시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해서 우리 대략 맞춰보는 거는 이 정도로 맞춰보고 한 5분, 10분만 좀 쉬었다가 우리 한 2시간 반 달렸으니까 쉬었다가 조를 짤게요. 일단은 제가 프린트물을 좀 저기 해서 시간을 짜야 되는데 잠깐만요.
네. 오늘 시간표를 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